혹시 마음속 깊은 곳,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약 없이 내면의 평화를 찾고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너무 깊어 내 삶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상처, 즉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진정한 회복 탄력성과 내면의 힘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치유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축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저명한 심리학자, 신경과학자,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상처 극복의 과정을 증명해낸 한 예술가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 마음속 상처를 들여다보는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나 자신과 단절된 사람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두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서로를 마주할 때 그 관계는 끝없는 갈등과 단절의 소용돌이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각자 어린 시절부터 배워온 익숙한 회피 전략에 의존하게 됩니다. 약물에 기대거나 온라인 세상을 하염없이 떠돌며 현실을 외면하는 것처럼 말이죠. 어떤 관계에서는 폭발적인 갈등이 끊임없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격렬한 다툼과 화해가 마치 뜨거운 사랑의 증거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심리학자 니콜 레페라 박사는 이러한 역기능적인 패턴을 트라우마 본딩, 즉 상처로 얽힌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어린 시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형성했던 낡은 습관들이 성인이 된 후의 관계 속에서 고스란히 재현되는 현상입니다. 한쪽은 끊임없이 상대방을 돌보고 다른 한쪽은 늘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가 되는 관계. 어떤 사람을 만나든 결국 비슷한 역할극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레페라 박사 자신도 오랫동안 이런 정서적 단절의 굴레에 갇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늘 연애를 했지만 마치 붐비는 방 안에 홀로 있는 듯한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관계가 끝날 때마다 그녀가 내뱉었던 불만은 항상 같았습니다.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과거의 연인들과 동료들은 오히려 그녀를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없는 차가운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그 평가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그녀는 충격적인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상대방과 정서적으로 단절되었던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과 먼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그녀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고 당연히 그것을 타인과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스스로 관계의 단절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패턴을 깨기 위해 그녀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녀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니콜, 지금 이 순간 너는 얼마나 현재에 깨어있니?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마트폰 알람을 맞추거나 자주 지나치는 곳에 포스트잇을 붙여두는 것처럼 간단한 방법으로 말이죠. 그렇게 자신을 점검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늘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어딘가를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도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거나 전혀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죠. 자신이 얼마나 단절되어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흩어진 주의를 다시 나 자신에게로 되돌리기로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피는 데 쏠려있던 관심을 지금 내 몸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차리는데 사용하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습관이었으니까요. 스트레스가 심해지거나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지면 그녀의 마음은 다시 과거의 익숙한 길로 빠져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아침 다른 모든 일보다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삼는 의식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길이며 타인과 진정한 유대를 맺는 출발점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우리가 물려받은 슬픔, 세대 간 트라우마, 우리가 겪는 마음의 고통 중 일부는 온전히 우리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마리엘 부케이 박사는 우리 안에 잠재된 세대 간 트라우마의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조상들이 겪었던 깊은 고통이 생물학적 유전 정보를 통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 개념이 그리 낯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 그리고 눈부신 경제 성장의 이면에 숨겨진 수많은 희생과 아픔, 우리 부모님, 또 그 부모님의 세대가 겪으셨던 그 깊은 한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대 간 트라우마는 유전자를 통해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을 물려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유난히 달래기 힘들고 늘 불안해하며 과잉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파고들다 보면 개인의 경험을 넘어선 가족의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어머니, 그리고 그 상처를 똑같이 물려주었던 외할머니, 그분들이 겪었던 고통이 분노의 폭발이나 깊은 우울감이라는 트라우마 반응으로 나타났고, 이는 고스란히 자녀와의 불안정한 애착관계로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조상들이 겪은 끔찍한 트라우마가 우리의 DNA에 새겨져 최대 14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조상들의 아픔이 지금 나의 몸과 마음에 살아 숨쉬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실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이 대물림되는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첫 번째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부케이 박사는 그 시작으로 허밍, 즉 부드럽게 콧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은 아주 간단한 자기 진정 방법을 제안합니다. 허밍을 할 때 몸 안에 생기는 부드러운 진동은 우리의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불안과 혼란 속에서 잠시나마 평온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거대한 트라우마 앞에서 우리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내는 기억을 어떻게 치유하는가. 흔히 우리는 정신적, 감정적 트라우마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상처보다 더 고통스럽고 치유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뼈가 부러지면 병원에 가서 깁스를 하지만 마음이 부서졌을 때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신경외과 의사인 라울 잔디얼 박사는 트라우마와 뇌의 관계에 대해 놀라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그에 따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지속적인 고통은 충격적인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기억 때문에 발생합니다. 실제로 사고나 수술 후 특정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PTSD를 겪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트라우마를 치유한다는 것은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억에 얽혀있는 감정적 맥락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놀라운 신경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경험을 통해 스스로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억은 서랍 속에 박제된 파일이 아니라 얼마든지 수정되고 재구성될 수 있는 살아있는 전기 신호의 흐름과 같습니다. 잔디얼 박사는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을 예로 듭니다. 암 진단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처음 겪었을 때 환자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이 지나 같은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표정은 놀랍게도 변해 있습니다. 진단이라는 기억은 그대로지만 그 기억에 붙어있던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옅어지고 그 자리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과 삶에 대한 새로운 태도가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트라우마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뇌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 기억을 둘러싼 감정의 색깔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치유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진정한 성공이란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외적 성공을 이루고도 내면의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부와 명예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자신의 삶을 통해 이 진리를 증명한 한 유명 뮤지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험난한 유년기를 보냈고 세상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세상에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성공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음악계의 정상에 올라 모두가 부러워하는 부와 명성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전쟁터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이 이룬 성공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우연이나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가 사랑과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믿었죠. 그의 삶에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스튜디오에 틀어박혀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나쁜 습관들을 하나씩 버려나갔습니다. 몸이 변하자 마음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탄생한 그의 음악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단순히 분노와 성공에 대한 갈망을 노래하는 대신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대중은 그의 진솔한 변화에 뜨겁게 화답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자신을 규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성공의 의미를 재정의합니다. 그에게 진정한 평화는 언젠가 자녀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해주는 것, 세상 최고의 남편이 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다른 사람의 삶을 구하는 것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혼자 사겨야 했지만 이제는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댈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곁에 있습니다. 흑인 남성으로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금기시되던 문화 속에서 서로의 아픔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를 갖게 된 것이 그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평화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에게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당신은 내면의 평화와 개인의 성장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음속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여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단절을 깨닫고 다시 연결되는 것, 우리에게 대물림된 슬픔의 고리를 인식하는 것, 기억을 지우는 대신 그 감정적 의미를 바꾸어 나가는 것, 그리고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이 아닌 나만의 내면의 평화를 찾아 나서는 것. 치유는 목적지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치유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 상처들이 당신의 일상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저 가끔씩 찾아오는 작은 방해물 정도로 여길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당신은 소중하며 당신은 이 세상에 꼭 혹시 마음속 깊은 곳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약 없이 내면의 평화를 찾고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너무 깊어 내 삶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상처, 즉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진정한 회복 탄력성과 내면의 힘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치유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축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저명한 심리학자, 신경과학자,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상처 극복의 과정을 증명해낸 한 예술가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 마음속 상처를 들여다보는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나 자신과 단절된 사람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두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서로를 마주할 때 그 관계는 끝없는 갈등과 단절의 소용돌이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각자 어린 시절부터 배워온 익숙한 회피 전략에 의존하게 됩니다. 약물에 기대거나 온라인 세상을 하염없이 떠돌며 현실을 외면하는 것처럼 말이죠. 어떤 관계에서는 폭발적인 갈등이 끊임없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격렬한 다툼과 화해가 마치 뜨거운 사랑의 증거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심리학자 니콜 레페라 박사는 이러한 역기능적인 패턴을 트라우마 본딩, 즉 상처로 얽힌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어린 시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형성했던 낡은 습관들이 성인이 된 후의 관계 속에서 고스란히 재현되는 현상입니다. 한쪽은 끊임없이 상대방을 돌보고 다른 한쪽은 늘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가 되는 관계. 어떤 사람을 만나든 결국 비슷한 역할극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레페라 박사 자신도 오랫동안 이런 정서적 단절의 굴레에 갇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늘 연애를 했지만 마치 붐비는 방 안에 홀로 있는 듯한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관계가 끝날 때마다 그녀가 내뱉었던 불만은 항상 같았습니다.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과거의 연인들과 동료들은 오히려 그녀를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없는 차가운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그 평가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그녀는 충격적인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상대방과 정서적으로 단절되었던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과 먼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으로 그녀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고 당연히 그것을 타인과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스스로 관계의 단절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패턴을 깨기 위해 그녀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녀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니콜, 지금 이 순간 너는 얼마나 현재에 깨어있니?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마트폰 알람을 맞추거나 자주 지나치는 곳에 포스트잇을 붙여두는 것처럼 간단한 방법으로 말이죠. 그렇게 자신을 점검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늘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어딘가를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도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거나 전혀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죠. 자신이 얼마나 단절되어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흩어진 주의를 다시 나 자신에게로 되돌리기로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피는 데 쏠려있던 관심을 지금 내 몸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차리는 데 사용하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습관이었으니까요. 스트레스가 심해지거나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지면 그녀의 마음은 다시 과거에 익숙한 길로 빠져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아침 다른 모든 일보다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삼는 의식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길이며 타인과 진정한 유대를 맺는 출발점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우리가 물려받은 슬픔, 세대 간 트라우마, 우리가 겪는 마음의 고통 중 일부는 온전히 우리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마리엘 부케이 박사는 우리 안에 잠재된 세대 간 트라우마의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조상들이 겪었던 깊은 고통이 생물학적 유전 정보를 통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 개념이 그리 낯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 그리고 눈부신 경제 성장의 이면에 숨겨진 수많은 희생과 아픔, 우리 부모님, 또 그 부모님의 세대가 겪으셨던 그 깊은 한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대 간 트라우마는 유전자를 통해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을 물려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유난히 달래기 힘들고 늘 불안해하며 과잉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파고들다 보면 개인의 경험을 넘어선 가족의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어머니, 그리고 그 상처를 똑같이 물려주었던 외할머니. 그분들이 겪었던 고통이 분노의 폭발이나 깊은 우울감이라는 트라우마 반응으로 나타났고, 이는 고스란히 자녀와의 불안정한 애착 관계로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조상들이 겪은 끔찍한 트라우마가 우리의 DNA에 새겨져 최대 14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조상들의 아픔이 지금 나의 몸과 마음에 살아 숨쉬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실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이 대물림되는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첫 번째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부케이 박사는 그 시작으로 허밍, 즉 부드럽게 콧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은 아주 간단한 자기 진정 방법을 제안합니다. 허밍을 할 때 몸 안에 생기는 부드러운 진동은 우리의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불안과 혼란 속에서 잠시나마 평온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거대한 트라우마 앞에서 우리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내는 기억을 어떻게 치유하는가. 흔히 우리는 정신적, 감정적 트라우마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상처보다 더 고통스럽고 치유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뼈가 부러지면 병원에 가서 깁스를 하지만 마음이 부서졌을 때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신경외과 의사인 라울 잔디얼 박사는 트라우마와 뇌의 관계에 대해 놀라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그에 따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지속적인 고통은 충격적인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기억 때문에 발생합니다. 실제로 사고나 수술 후 특정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PTSD를 겪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트라우마를 치유한다는 것은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억에 얽혀있는 감정적 맥락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놀라운 신경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경험을 통해 스스로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억은 서랍 속에 박제된 파일이 아니라 얼마든지 수정되고 재구성될 수 있는 살아있는 전기 신호의 흐름과 같습니다. 잔디얼 박사는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을 예로 듭니다. 암 진단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처음 겪었을 때 환자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이 지나 같은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표정은 놀랍게도 변해 있습니다. 진단이라는 기억은 그대로지만 그 기억에 붙어있던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옅어지고 그 자리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과 삶에 대한 새로운 태도가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트라우마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뇌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 기억을 둘러싼 감정의 색깔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치유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진정한 성공이란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외적 성공을 이루고도 내면의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부와 명예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자신의 삶을 통해 이 진리를 증명한 한 유명 뮤지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험난한 유년기를 보냈고 세상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세상에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성공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음악계의 정상에 올라 모두가 부러워하는 부와 명성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전쟁터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이 이룬 성공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우연이나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가 사랑과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믿었죠. 그의 삶에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스튜디오에 틀어박혀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나쁜 습관들을 하나씩 버려나갔습니다. 몸이 변하자 마음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탄생한 그의 음악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단순히 분노와 성공에 대한 갈망을 노래하는 대신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대중은 그의 진솔한 변화에 뜨겁게 화답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자신을 규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성공의 의미를 재정의합니다. 그에게 진정한 평화는 언젠가 자녀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해주는 것, 세상 최고의 남편이 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다른 사람의 삶을 구하는 것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혼자 사겨야 했지만 이제는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댈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곁에 있습니다. 흑인 남성으로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금기시되던 문화 속에서 서로의 아픔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를 갖게 된 것이 그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평화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에게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당신은 내면의 평화와 개인의 성장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음속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여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단절을 깨닫고 다시 연결되는 것, 우리에게 대물림된 슬픔의 고리를 인식하는 것, 기억을 지우는 대신 그 감정적 의미를 바꾸어 나가는 것, 그리고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이 아닌 나만의 내면의 평화를 찾아 나서는 것. 치유는 목적지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치유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 상처들이 당신의 일상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저 가끔씩 찾아오는 작은 방해물 정도로 여길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당신은 소중하며 당신은 이 세상에 꼭 혹시 마음속 깊은 곳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약 없이 내면의 평화를 찾고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너무 깊어 내 삶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상처, 즉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진정한 회복 탄력성과 내면의 힘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치유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축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저명한 심리학자, 신경과학자,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상처 극복의 과정을 증명해낸 한 예술가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 마음속 상처를 들여다보는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나 자신과 단절된 사람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두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서로를 마주할 때 그 관계는 끝없는 갈등과 단절의 소용돌이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각자 어린 시절부터 배워온 익숙한 회피 전략에 의존하게 됩니다. 약물에 기대거나 온라인 세상을 하염없이 떠돌며 현실을 외면하는 것처럼 말이죠. 어떤 관계에서는 폭발적인 갈등이 끊임없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격렬한 다툼과 화해가 마치 뜨거운 사랑의 증거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심리학자 니콜 레페라 박사는 이러한 역기능적인 패턴을 트라우마 본딩, 즉 상처로 얽힌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어린 시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형성했던 낡은 습관들이 성인이 된 후의 관계 속에서 고스란히 재현되는 현상입니다. 한쪽은 끊임없이 상대방을 돌보고 다른 한쪽은 늘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가 되는 관계. 어떤 사람을 만나든 결국 비슷한 역할극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레페라 박사 자신도 오랫동안 이런 정서적 단절의 굴레에 갇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늘 연애를 했지만 마치 붐비는 방 안에 홀로 있는 듯한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관계가 끝날 때마다 그녀가 내뱉었던 불만은 항상 같았습니다.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과거의 연인들과 동료들은 오히려 그녀를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없는 차가운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그 평가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그녀는 충격적인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상대방과 정서적으로 단절되었던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과 먼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그녀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고 당연히 그것을 타인과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스스로 관계의 단절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패턴을 깨기 위해 그녀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녀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니콜, 지금 이 순간 너는 얼마나 현재에 깨어있니?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마트폰 알람을 맞추거나 자주 지나치는 곳에 포스트잇을 붙여두는 것처럼 간단한 방법으로 말이죠. 그렇게 자신을 점검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늘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어딘가를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도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거나 전혀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죠. 자신이 얼마나 단절되어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흩어진 주의를 다시 나 자신에게로 되돌리기로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피는 데 쏠려 있던 관심을 지금 내 몸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차리는 데 사용하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습관이었으니까요. 스트레스가 심해지거나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지면 그녀의 마음은 다시 과거의 익숙한 길로 빠져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아침 다른 모든 일보다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삼는 의식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길이며 타인과 진정한 유대를 맺는 출발점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우리가 물려받은 슬픔, 세대 간 트라우마, 우리가 겪는 마음의 고통 중 일부는 온전히 우리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마리엘 부케이 박사는 우리 안에 잠재된 세대 간 트라우마의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조상들이 겪었던 깊은 고통이 생물학적 유전 정보를 통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 개념이 그리 낯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 그리고 눈부신 경제 성장의 이면에 숨겨진 수많은 희생과 아픔, 우리 부모님, 또 그 부모님의 세대가 겪으셨던 그 깊은 한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대 간 트라우마는 유전자를 통해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을 물려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유난히 달래기 힘들고 늘 불안해하며 과잉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파고들다 보면 개인의 경험을 넘어선 가족의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어머니, 그리고 그 상처를 똑같이 물려주었던 외할머니. 그분들이 겪었던 고통이 분노의 폭발이나 깊은 우울감이라는 트라우마 반응으로 나타났고, 이는 고스란히 자녀와의 불안정한 애착관계로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조상들이 겪은 끔찍한 트라우마가 우리의 DNA에 새겨져 최대 14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조상들의 아픔이 지금 나의 몸과 마음에 살아 숨쉬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실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이 대물림되는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첫 번째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부케이 박사는 그 시작으로 허밍, 즉 부드럽게 콧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은 아주 간단한 자기 진정 방법을 제안합니다. 허밍을 할 때 몸 안에 생기는 부드러운 진동은 우리의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불안과 혼란 속에서 잠시나마 평온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거대한 트라우마 앞에서 우리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내는 기억을 어떻게 치유하는가. 흔히 우리는 정신적, 감정적 트라우마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상처보다 더 고통스럽고 치유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뼈가 부러지면 병원에 가서 깁스를 하지만 마음이 부서졌을 때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신경외과 의사인 라울 잔디얼 박사는 트라우마와 뇌의 관계에 대해 놀라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그에 따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지속적인 고통은 충격적인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기억 때문에 발생합니다. 실제로 사고나 수술 후 특정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PTSD를 겪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트라우마를 치유한다는 것은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억에 얽혀있는 감정적 맥락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놀라운 신경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경험을 통해 스스로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억은 서랍 속에 박제된 파일이 아니라 얼마든지 수정되고 재구성될 수 있는 살아있는 전기 신호의 흐름과 같습니다. 잔디얼 박사는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을 예로 듭니다. 암 진단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처음 겪었을 때 환자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이 지나 같은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표정은 놀랍게도 변해 있습니다. 진단이라는 기억은 그대로지만 그 기억에 붙어있던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옅어지고 그 자리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과 삶에 대한 새로운 태도가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트라우마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뇌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 기억을 둘러싼 감정의 색깔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치유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진정한 성공이란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외적 성공을 이루고도 내면의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부와 명예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자신의 삶을 통해 이 진리를 증명한 한 유명 뮤지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험난한 유년기를 보냈고 세상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세상에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성공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음악계의 정상에 올라 모두가 부러워하는 부와 명성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전쟁터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이 이룬 성공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우연이나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가 사랑과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믿었죠. 그의 삶에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스튜디오에 틀어박혀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나쁜 습관들을 하나씩 버려나갔습니다. 몸이 변하자 마음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탄생한 그의 음악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단순히 분노와 성공에 대한 갈망을 노래하는 대신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대중은 그의 진솔한 변화에 뜨겁게 화답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자신을 규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성공의 의미를 재정의합니다. 그에게 진정한 평화는 언젠가 자녀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해주는 것, 세상 최고의 남편이 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다른 사람의 삶을 구하는 것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혼자 사겨야 했지만 이제는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댈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곁에 있습니다. 흑인 남성으로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금기시되던 문화 속에서 서로의 아픔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를 갖게 된 것이
그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평화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에게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당신은 내면의 평화와 개인의 성장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음속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여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단절을 깨닫고 다시 연결되는 것, 우리에게 대물림된 슬픔의 고리를 인식하는 것, 기억을 지우는 대신 그 감정적 의미를 바꾸어 나가는 것, 그리고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이 아닌 나만의 내면의 평화를 찾아 나서는 것. 치유는 목적지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치유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 상처들이 당신의 일상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저 가끔씩 찾아오는 작은 방해물 정도로 여길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당신은 소중하며 당신은 이 세상에 꼭 혹시 마음속 깊은 곳,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약 없이 내면의 평화를 찾고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너무 깊어 내 삶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상처, 즉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진정한 회복 탄력성과 내면의 힘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치유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축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저명한 심리학자, 신경과학자,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상처 극복의 과정을 증명해낸 한 예술가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 마음속 상처를 들여다보는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나 자신과 단절된 사람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두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서로를 마주할 때 그 관계는 끝없는 갈등과 단절의 소용돌이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각자 어린 시절부터 배워온 익숙한 회피 전략에 의존하게 됩니다. 약물에 기대거나 온라인 세상을 하염없이 떠돌며 현실을 외면하는 것처럼 말이죠. 어떤 관계에서는 폭발적인 갈등이 끊임없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격렬한 다툼과 화해가 마치 뜨거운 사랑의 증거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심리학자 니콜 레페라 박사는 이러한 역기능적인 패턴을 트라우마 본딩, 즉 상처로 얽힌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어린 시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형성했던 낡은 습관들이 성인이 된 후의 관계 속에서 고스란히 재현되는 현상입니다. 한쪽은 끊임없이 상대방을 돌보고 다른 한쪽은 늘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가 되는 관계. 어떤 사람을 만나든 결국 비슷한 역할극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레페라 박사 자신도 오랫동안 이런 정서적 단절의 굴레에 갇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늘 연애를 했지만 마치 붐비는 방 안에 홀로 있는 듯한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관계가 끝날 때마다 그녀가 내뱉었던 불만은 항상 같았습니다.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과거의 연인들과 동료들은 오히려 그녀를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없는 차가운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그 평가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그녀는 충격적인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상대방과 정서적으로 단절되었던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과 먼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그녀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고 당연히 그것을 타인과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스스로 관계의 단절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패턴을 깨기 위해 그녀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녀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니콜, 지금 이 순간 너는 얼마나 현재에 깨어있니?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마트폰 알람을 맞추거나 자주 지나치는 곳에 포스트잇을 붙여두는 것처럼 간단한 방법으로 말이죠. 그렇게 자신을 점검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늘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어딘가를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도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거나 전혀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죠. 자신이 얼마나 단절되어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흩어진 주의를 다시 나 자신에게로 되돌리기로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피는 데 쏠려있던 관심을 지금 내 몸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차리는 데 사용하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습관이었으니까요. 스트레스가 심해지거나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지면 그녀의 마음은 다시 과거에 익숙한 길로 빠져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아침 다른 모든 일보다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삼는 의식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길이며 타인과 진정한 유대를 맺는 출발점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우리가 물려받은 슬픔, 세대 간 트라우마, 우리가 겪는 마음의 고통 중 일부는 온전히 우리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마리엘 부케이 박사는 우리 안에 잠재된 세대 간 트라우마의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조상들이 겪었던 깊은 고통이 생물학적 유전 정보를 통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 개념이 그리 낯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 그리고 눈부신 경제 성장의 이면에 숨겨진 수많은 희생과 아픔, 우리 부모님, 또 그 부모님의 세대가 겪으셨던 그 깊은 한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대 간 트라우마는 유전자를 통해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을 물려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유난히 달래기 힘들고 늘 불안해하며 과잉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파고들다 보면 개인의 경험을 넘어선 가족의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어머니, 그리고 그 상처를 똑같이 물려주었던 외할머니, 그분들이 겪었던 고통이 분노의 폭발이나 깊은 우울감이라는 트라우마 반응으로 나타났고, 이는 고스란히 자녀와의 불안정한 애착 관계로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조상들이 겪은 끔찍한 트라우마가 우리의 DNA에 새겨져 최대 14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조상들의 아픔이 지금 나의 몸과 마음에 살아 숨쉬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실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이 대물림되는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첫 번째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부케이 박사는 그 시작으로 허밍, 즉 부드럽게 콧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은 아주 간단한 자기 진정 방법을 제안합니다. 허밍을 할 때 몸 안에 생기는 부드러운 진동은 우리의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불안과 혼란 속에서 잠시나마 평온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거대한 트라우마 앞에서 우리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뇌는 기억을 어떻게 치유하는가? 흔히 우리는 정신적, 감정적 트라우마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상처보다 더 고통스럽고 치유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뼈가 부러지면 병원에 가서 깁스를 하지만 마음이 부서졌을 때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신경외과 의사인 라울 잔디얼 박사는 트라우마와 뇌의 관계에 대해 놀라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그에 따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지속적인 고통은 충격적인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기억 때문에 발생합니다. 실제로 사고나 수술 후 특정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PTSD를 겪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트라우마를 치유한다는 것은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억에 얽혀있는 감정적 맥락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놀라운 신경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경험을 통해 스스로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억은 서랍 속에 박제된 파일이 아니라 얼마든지 수정되고 재구성될 수 있는 살아있는 전기 신호의 흐름과 같습니다. 잔디얼 박사는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을 예로 듭니다. 암 진단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처음 겪었을 때 환자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이 지나 같은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표정은 놀랍게도 변해 있습니다. 진단이라는 기억은 그대로지만 그 기억에 붙어있던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옅어지고 그 자리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과 삶에 대한 새로운 태도가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트라우마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뇌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 기억을 둘러싼 감정의 색깔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치유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진정한 성공이란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외적 성공을 이루고도 내면의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부와 명예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자신의 삶을 통해 이 진리를 증명한 한 유명 뮤지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험난한 유년기를 보냈고 세상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세상에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성공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음악계의 정상에 올라 모두가 부러워하는 부와 명성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전쟁터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이 이룬 성공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우연이나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가 사랑과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믿었죠. 그의 삶에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스튜디오에 틀어박혀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나쁜 습관들을 하나씩 버려나갔습니다. 몸이 변하자 마음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탄생한 그의 음악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단순히 분노와 성공에 대한 갈망을 노래하는 대신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대중은 그의 진솔한 변화에 뜨겁게 화답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자신을 규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성공의 의미를 재정의합니다. 그에게 진정한 평화는 언젠가 자녀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해주는 것, 세상 최고의 남편이 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다른 사람의 삶을 구하는 것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혼자 사귀어야 했지만 이제는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댈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곁에 있습니다. 흑인 남성으로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금기시되던 문화 속에서 서로의 아픔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를 갖게 된 것이 그에게는